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 자기야. 자, 내 말 좀 들어봐. 원래 발표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지연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사전에 논의도 없이 발표를 하겠다고 나서면 지연이는 당황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당황할 게 뭐 있어? 어차피 걔 발표 자신 없어 했단 말이야. 나보고 대신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나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게 말을 하는 시점과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 지연이가 막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할게 하면 지연이를 가로챈 것 같고 그렇잖아. 이해가 안 되네. 도와준 거지. 그게 어떻게 가로챈 게 되지?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하자. 자기가 백화점에 명품 가방을 사러 갔어. 1년 전부터 예약도 걸어놓고 그걸 위해 돈도 모으고 막 기다리던 가방이야. 그런데 그게 입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막 뛰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카드 들고 나타나서 자기보다 한 발짝 먼저 샵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가방을 홀랑 결제하고 가져간 거지. 기분 나빠, 안 나빠? 헐, 그건 안 되는 거지.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오늘 자기는 그 카드 내고 가방 사간 여자고 지연이는 예약한 사람인 거지. 만약에 카드 내고 가방 사간 여자가 자기한테 가방이 무거우니 내가 대신 들고 다니려고 샀다. 뭐 이러면 이해되겠어? 아, 그런 거구나. 듣고 보니까 그렇네. 기다려. 나 지연이한테 사과하고 올게. 지금? 아니, 굳이 지금 가서 사과를. 아니, 그래. 가서 잘 얘기하고 와. 자기야, 사과하는 거야. 따지는 거 아니다. 대학 시절 만난 아내는 처음부터 공주님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한 학기는 진짜 대학 내에서 유명했어요. 아침마다 까만 세단이 정문 앞에 딱 아내를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하는 애냐며 수군거렸고 학교 내에는 무슨 재벌집 외동딸이다 아니다 소문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 소문을 뒷받침하는 건 아내의 태도였죠. 아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저는 왜인지 모르게 프랑스의 왕비 마리 왕뚜아네트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파 먹을 빵이 없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니 해맑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물었다는 그 여자 말이에요. 아내가 꼭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몇 번 사고친 인간관계 수습도 해주고 뭔가 안쓰러운 마음에 몇 번 도와주기도 하다 보니 얼레벌레 1년 반 뒤엔 커플이 되었고요. 사실 커플이 된 후에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제가 반년 뒤에 군대를 가면 자연스레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만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가진 의외의 모습을 저는 군대에서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면회 오고 매일 편지 쓰고 휴가 기다렸다가 비용 자기가 다 내면서 저 호강시켜주고 저는 진짜 모든 내무반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대를 한 후까지 기다려준 아내와 진짜 연애다운 연애를 한 건 복학해서였죠. 그리고 그동안 저도 모르는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배수정 조련사, 줄여서 배련사. 제가 없는 동안 망아지처럼 여기저기 들이받으며 사고치고 다니는 아내를 보며 사람들이 손꼽아 제 제대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제 말을 들으니까요. 사실 저도 버거울 때가 없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악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최대한 잘 타이르고 설명해서 이끌곤 했습니다. 소문처럼 아주 부잣집도 아니고 재벌 딸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에 학교 앞에 내려준 세단도 아내의 아버지가 기사로 일하는 회장님 차였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차를 몰고 회장님을 모시러 가는 길에 아내를 항상 학교 앞에 내려줘서 생긴 소문이었습니다. 그저 결혼 후 14년 만에 낳은 첫 딸이자 외동딸인 아내에게 부모님이 모두 절절매며 오냐 오냐 키운 버릇이 좀 없고 남 생각 안 하는 철당써니로 자란 것뿐이었어요. 아내의 아버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원래는 안 되는데 그동안 아내가 면회 오면서 수없이 사온 통닭과 피자를 잔뜩 먹은 바 있는 상사의 배려로 잠시 나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외롭게 상주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작 이틀이지만 저 역시 상주 자리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어머니는 저를 그냥 사위라고 부르기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자연스레 저는 아내와의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생각했고 아내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저는 어머님, 장모님이지만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생겼다는 게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오퍼상을 하셨던 아버지는 해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국내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긴 분이었고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시다가 원래 약했던 몸에 폐병이 크게 들어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시간 산소 호흡기를 끼고 저를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던 게 기억나요. 어린 나이에도 뭘 알았는지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주 잠깐 친구들이 하도 놀자고 불러서 딱 1시간 나가서 구슬치기 하는 동안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게는 큰 상처입니다. 물론 자식이 성인이건 어리건 부모 임종 못 지키는 게 훨씬 발생하기 쉬운 일이죠. 보통 병원에서 돌아가시니 의사나 간호사가 먼저 임종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엄마 옆에 끝까지 제가 있지 않아서 엄마가 외롭게 돌아가셨다는 그 상처를 지우기 어렵더라고요. 그건 아버지도 비슷했습니다. 자기가 일 때문에 밖으로 나도느라 속으로 병 들어가던 엄마를 끝까지 살피지 못했다고 많이 자책하셨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면서 함께 그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여전히 그리웠죠. 그건 제가 어머니라는 존재가 다시 한번 허락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감사하게도 꽤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고 직장생활 3년차 대리로 승진하던 그때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 진짜 오래 만났다. 이제 같이 살자. 나랑 결혼해 줄 거지? 당연하지. 나 우리 결혼식 진짜 멋지게 하고 싶어. 우리 오래 연애한 만큼 아는 지인들도 엄청 겹치잖아. 그 사람들 다 놀랄 만큼 멋지게 결혼하고 싶어. 어? 뭘 얼마나 멋지게 하고 싶어서. 일단 5성급 호텔 제일 큰 그랜드 볼룸에서 할 거고 나 꽃은 무조건 보라색이랑 연두색만 쓸 거야. 버진로드에만 꽃 있는 거 아니고 테이블마다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천장에도 주렁주렁 꽃이 늘어졌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환상적인 동화 속 나라에 온 것처럼 느끼게. 아,
나 그리고 사실 드레스도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정한 게 있거든? 해외 디자이너인데 이번에 그 누구지? 영화제에서 상 받은 그 사람도 이 디자이너 거 입고 결혼했대. 눈을 반짝이며 자기 로망을 얘기하는 아내를 보며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배들이 늘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 여자들이 공주처럼 대접받으며 가장 아름답고 싶어하는 날이니 큰 무리가 되는 거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해주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나 일단은 참았죠. 문제는 상견례 때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잠깐씩 만나 인사하고 밥 먹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제 아내를 낳은 분이 장모님이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아내가 철없음의 표본이라면 장모님은 철없음의 허영까지 더해진 완전체였습니다. 저는 호러미 딸이라고 우리 딸이 팔려가듯 싸구려 예식장에서 시집가는 거 용납 못합니다. 5성급 호텔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000명 이상 동시 수용 가능한 그런 웅장한 예식장에서 보내고 싶어요. 동시 하객 1000명이면 서울 시내에서는 구하기 힘들 텐데요. 그렇게 하객이 많으실 예정입니까? 안 그래도 애아빠가 세상 떠난 다음부터 이래저래 손님들이 줄어든 것 같아서 하객을 한 200명 살까 합니다. 사돈댁에서도 저희 하객이 너무 적으면 친척들 보기에 민망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정도 배려는 해드려야죠. 네? 그게 어떻게 배려입니까? 왜 생돈 들여서 생판 모르는 사람 밥을 200명이나 먹입니까? 우리가 무슨 밥 나눠주는 쉼터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어긋난 두 분의 대화는 점점 산으로 흘러갔고 신혼여행에서 아주 점입 가경을 찍었습니다. 간신히 예식장은 3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일반 예식장으로 타협을 받는데 아내가 신혼여행만큼은 양보 못한다고 글쎄 눈물바람을 했거든요. 아니 무슨 한 달간 유럽 여행을 해야 한다고 벅벅 우기는 거 있죠. 사실 그전에도 소소하게 저희 아버지가 아내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철없는 건 그렇다 치고 쓸데없는 허영이 가득 들어있는 게 영 마뜩찮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분에 넘치게 뭔가 사와서는 그걸 칭찬하거나 기꺼워하지 않으면 몹시 빼지고 서운한 티를 냅니다. 그리고 꼭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데 그 보상이 또 마음에 차지 않으면 저를 아주 들들들 마른 후라이팬에 멸치 볶듯 볶았거든요. 그걸 몇 번 목격하신 아버지가 어디 그 여자 데리고 살겠냐며 혀를 끌끌 차셨죠. 저는 나이 들고 결혼하면서 현실 감각 챙기면 좀 나아질 거라 했지만 상견례장에서 느낀 건 어머니 닮았으면 나아지기는커녕 심해질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불안감 가득한 채 상견례를 마치고 완고한 아버지 때문에 신혼여행도 2주간의 유럽으로 잠정적인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저는 아내에게 진짜 골이 띵할 정도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아니, 왜 한 달이 안 된다는 거야? 비행기표 들여서 기왕 가는 거 바로 옆에 나라들 다 붙어 있는데 그냥 국경 넘어서 훅 보고 오는 게 낫지. 다음에 거기 가려면 또 비행기표 들여야 하는데 그게 훨씬 손해가 크다는 걸 왜 모르시지? 그리고 당신은 왜 거기서 가만히 있어? 아, 진짜. 일생에 한 번 신혼여행인데 2주가 뭐야, 꼴랑. 나 지금 2주 휴가도 풀로 다 땡겨서 가져온 거야. 내년 휴가에서도 이틀 미리 땡겨서 내년에는 그나마 휴가도 이틀 적어져. 다들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나도 유난이라고 한다고. 휴가 내는 것도 힘들고 예산도 그렇고. 그냥 이번에는 2주 다녀오고 우리 결혼 기념일 때마다 한 곳씩 차례차례 다니자. 응? 몰라. 내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가 한 달 신혼여행 다녀온 코스 보고 다닐 곳 다 짜놨는데. 몰라. 다 망했어. 대신 내가 당신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핫스팟도 열심히 갈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도 좀 이해해줘. 진짜 사진 많이 찍어줄 거야? 나 하루에 막 20장 넘게 SNS 올릴 거란 말이야. 협조할 거지? 생각만 해도 피곤했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그러겠다고 아내를 달랬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 호텔은 완전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잡겠노라 약속도 했습니다. 일단 이걸로 달랠 수 있다면 그게 평화로울 거라 생각한 거죠. 아내가 원하는 신혼여행은 간단했습니다. 우선 각 나라의 가장 중심지 명소에서 사진을 찍은 후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외곽으로 가서 지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대체 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댓글로 여기 어딘가요? 이런 곳은 어떻게 아셨나요? 관련 정보 부탁드려요. 이런 걸 마구 달아주는 걸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에펠탑이 있는 파리에서 딱 하루하고도 반나절 머물면서 에펠탑 앞에서 사진 한 장, 개선문 앞에서 사진 한 장, 샹젤리제 거리에서 한 방, 그리고 몽마르트에서 사진 찍고 바로 파리에서 3시간 반 떨어진 시골로 이동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숙소를 구한 건지 무슨 성처럼 생겨서 사진은 기막히게 나오는데 더운 물도 잘 안 나오고 곳곳에 풀 무성한 그런 숙소를 잡았더라고요.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할 게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다운받아온 밀린 드라마, 영화나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짐을 풀고 주섬주섬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라? 핸드폰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분명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아내 사진을 찍어주고 이동하면서는 자느라 가방에 넣어두었거든요. 그런데 가방 안에도 없고 주머니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허둥지둥 핸드폰을 찾고 있는데 바깥 구경 잠시 나갔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뭐해? 뭐 찾아? 아니, 핸드폰이 없어서 자기야 미안한데 혹시 자기 전화로 나한테 전화 좀 걸어줄래? 전화? 그래, 알았어. 잠깐만.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내가 아까 기차 타면서 여기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뒀었는데. 뭐? 자기도 핸드폰이 없어진 거야? 안 되는데. 나 그거 이번에 나온 신형 막 개통해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야. 할부 시작도 안 했는데. 사진 거기 다 있는데 어떡해. 진짜. 핸드폰 어디 간 거야? 아내는 거의 정신을 반쯤 놓은 것 같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짐을 다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아내에게 있어 핸드폰은 생명이자 숨이자 피이고 살이었거든요. 한순간도 핸드폰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우리 아까 기차에서 골아떨어져 잘 때 누가 훔쳐갔나? 몰라. 진짜 미치겠네. 대체 여기서 나 그럼 뭐해? 뭐 하냐고. 어떡하냐? 할 수 없지. 그래도 다행인 건 둘 다 비밀번호에 패턴 다 걸어놨고 그거 5번 틀리면 영영 열지 못하니까 그냥 개인정보는 안전할 거라고 믿어보자. 그나저나 졸지에 디지털 디톡스하게 생겼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된 거 산책이나 하고 힐링이나 하다가 가자. 저는 아내가 펄펄 뛸 것을 예상했지만 일단 다독이려는 마음으로 그런 제안을 건넸습니다. 사실 당장이라도 파리 시내라도 나가 핸드폰을 사겠다고 할까봐 내심 걱정했거든요. 인터넷으로 뭔가 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사람인데 과연 일주일 이상 남은 이 시간을 핸드폰 없이 견딜까 싶어서요. 그랜도 의외로 제 말에 빨리 수긍을 해주더라고요. 속으로 사람들이 이래서 나를 배수정 조련사, 배련사라고 불렀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일단 온갖 포즈의 아내 사진을 수백 장 찍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고 간만에 하늘 보고 산 보고 들 보면서 눈을 쉴 수 있게 된 것도 좋았어요. 중간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못하는 게 마음에 좀 걸리기는 했지만 평소에도 아버지와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며 살던 사이라서요. 이번에도 그러시겠거니 했습니다. 이게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나이차 좀 나는 형, 저, 그리고 아버지, 묵뚝뚝한 삼부자가 살다 보니 살가운 안부 같은 건 저희랑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그 평화로웠던 저의 2주가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았던 2주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항에 내려 짐을 찾고 밖으로 나갔는데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형이 눈이 뻘겋게 된 채 허둥지둥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2주 전에 얼굴 본 게 2년 만인가 2년 반 만에 본 거였거든요. 그만큼 서로 알아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 형이 공항에 나와 있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형이 여기에 왜? 야, 이 자식아, 너 전화 왜 안 받아? 나 핸드폰 잃어버려서. 왜, 무슨 일인데? 야, 이 새끼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 무뚝뚝한 양반이 너 기다리는 것처럼 마지막 숨 붙들고 간신히 5일 버티시다가 4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결혼식 끝나고 아버지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약 드시게 하고 다음날 계속 아프시면 병원 가시라 했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 병원을 가? 엄마 죽게 만든 무능한 병원 가봐야 소용없다고. 체하면 손 따고 머리 아프면 샤워하고 당연히 안 가지. 쓰러지신 채 발견되었어. 그것도 나 살림 봐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너 장가 보내고 아버지 허하신데 좋아하는 동체전 해다 드린다고 해서 갖고 갔다가 발견했어. 쓰러진 지 이틀째. 숨 붙어있는 게 용하다고 하더라. 형 말을 들으며 점점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손에 든 짐을 떨어뜨리고 휘청이자 얼른 아내가 저를 부축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이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마음 더 무너질 거예요. 저희 둘 다 소매치기한테 당했는지 핸드폰 행방 모른 채 다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숙소 이름이랑 번호라도 알려드리고 가는 거였는데. 죄송해요. 제가 유럽으로 가자고만 안 했어도 아버님 임종 이렇게 못 지키는 불효는 안 했을 텐데.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저는 정신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형도 이성을 찾은 듯 숨을 고르며 제게 말을 했습니다. 혼수 상태로 며칠 계시는 동안 진짜 널 얼마나 찾았는지, 대사관에도 혹시 도움 줄 수 있냐 물어보고 파리에 지사 나가 있는 회사 주재원들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그런데 당최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 말이지. 어쨌건 너 기다리지 못하고 장례 치러 미안하다.
삼촌 고모가 하도 난리를 쳐서 너 기다리지 못했어. 형의 마지막 말은 꼭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하더라고요. 가물가물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있잖아, 얇은 종이를 붙일 때 풀을 많이 바르면 아주 쭈글쭈글 울어. 영 꼴보기가 싫다고. 그럴 때는 차라리 밥풀 하나를 손에서 잘 익혀서 얇게 툭툭 종이에 올리고 그걸 꾹 눌러줘. 풀이 접착력이 좋은 것 같아서 막 쓰잖아? 그러면 그 풀의 힘 때문에 오히려 종이가 찢어져. 세상 모든 일이 그래. 강한 거, 좋은 거 쓰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가끔은 그게 독이 될 때도 있거든. 아빠 말은 왜 만날 어려워? 나 그냥 그러지 말고 이거 무동력 비행기 아빠가 만들어주면 안 돼? 스스로 해봐야지. 어려움도 스스로 겪어봐야 이길 힘이 생기고 의문도 스스로 해결해봐야 다른 문제를 풀 지혜도 생기는 거야. 만약에 이번에 잘못해서 비행기가 안 날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아버지가 쥐어준 어설픈 비행기를 날리던 날, 저는 파란 하늘에 큰 호를 그리며 날아가는 비행기와 누구보다 뿌듯한 웃음으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던 아버지의 모습을 몹시 인상 깊게 제 기억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마지막 아버지의 웃음이 정지 화면처럼 멈추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병원이었죠. 공항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아버지의 웃음이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때부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우울과 공황이 시작되었어요. 고맙게도 아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저를 돕고 이해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동안 철없게 굴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죠. 형 역시 대면대면 살던 지난 날을 버리고 저한테 수시로 전화하고 종종 불러내 만나면서 저를 챙겨주었고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저는 아버지의 임종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정말 저를 힘들게 괴롭혔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살아있는 값을 치러야 하더군요. 제가 마냥 넋을 놓고 추모하고 슬퍼할 수만은 없었던 건 아버지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퍼상을 하시면서 꽤 히트친 수입 상품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몹시 여유로우신 분이었어요. 다만 자수성가를 하시다 보니까 돈을 허투루 쓰거나 사치 않은 것에만 조금 예민하셨을 뿐 돈이 없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현금으로 20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 월 1,0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오는 상가가 있었습니다. 상속세 내고 뭐 하는 건 아버지가 남긴 현금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형한테 상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두 형제가 절반씩 똑같이 나누라고 하셨지만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고 연락 안 되는 동생 때문에 동분서주 힘들었던 형을 생각하면 사실 한 푼도 받지 않고 형한테 모두 주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형은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형이 사업을 잘 꾸려나가니 안심하고 은퇴를 하셨던 거고요. 이래저래 불효자식인 저보다는 형이 훨씬 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가치 있게 써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형, 나는 사실 아버지 유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형이 다 가지는 게 어때? 그 얘기를 하자 의외로 형이 펄쩍 뛰고
아내는 조용히 수긍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내가 워낙 사치 성향이 심하고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철없고 돈 쓰는 거 정말 쉽게 생각하는 타입이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형한테 상가 건물도 주고 나머지 현금은 절반 나누겠다는 얘기를 하면 억울해하며 펄펄 뛰며 저한테 막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여보, 나 진짜 그렇게 해도 돼? 그게 당신 마음이 편한 거면 그렇게 해야지. 어쨌거나 그걸로 당신이 아버님 임종 못 지켰다는 우울감에서 좀 벗어나고 형한테 미안한 마음도 좀 덜고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어. 아, 진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이해해줘서. 재수씨 고마워요. 내가 이 재산이 탐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형제간의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 있으면 아버지도 몹시 힘들어 하셨을 텐데 재수씨가 그렇게 말해줘서 저희 형제 의상하지 않고 유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아버지가 속상해하지 않으시게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버님. 아버님 가시는 길 아주버님이 다 지켜주시고 혼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 사람 우울한 것도 아주버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깟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형제간에 서로 의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저 순간 제 아내가 성녀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의젓하고 예쁜 말을 하는지 아내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이 사람 진짜 어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남들이 걱정한 것과는 달리 저와 형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조금도 분쟁 없이 서로 다툼 없이 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금을 그래도 꽤 많이 남기신 편이라 저는 직장인 치고는 그래도 꽤 현금 보유량이 많은 그런 직장인이 되었죠. 물론 이게 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거라고 생각하니 함부로 마구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돈이라는 게 참 필요할 때 있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군만마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느낀 건 장모님의 발병 사실을 안 이후였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사람을 옆에 계속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조금 비싼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일이 잦아지며 돈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요즘에는 치료 후에 환자들이 가서 재활을 하면서 침도 맞고 양방 쪽으로 치료도 받으면서 호텔처럼 머물 수 있는 그런 병원도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 이상 지나면 보험이 되지 않아 꽤 비싼 병원이었지만 다행히 저한테 돈이 좀 있다 보니 장모님한테 그런 혜택을 드리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유일하게 남은 부모님, 즉 장모님이다 보니까 제 우울증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회사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에 몰두하면서 또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상처를 하나씩 잊고 있던 어느 날 수년간 건드리지 않았던 메일함이 꽉 차서 더 이상 메일을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미리미리 정리하는데 조금 무딘 편이기는 해요. 간만에 메일함 한번 싹 다 정리해야겠다 싶어 휴지통도 비우고 스팸 메일함도 싹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팸 메일함을 하나하나 지우다 보니 그 안에 형이 보낸 메일이 있더라고요. 왜 형이 보낸 메일이 스팸함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목만 봐도 몹시 다급한 형의 메일이 20통쯤 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다시 심장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형이 보낸 메일인 듯 했어요. 형도 저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것조차 잊고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차마 열어볼 엄두도 나지 않아서 숨을 몰아쉬며 하나하나 메일을 지우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메일이 또 한 통 들어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을 보는 순간 저는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컴퓨터 화면을 끄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먹은 것을 모두 토해내고 변기를 붙들고 앉은 채 스르륵 쓰러져 내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진짜인지 아니면 잘못 본 건지 정확하게 다시 봐야 했지만 도저히 제 눈으로 다시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흔적을 찾아 스스로 납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다시 열고 바로 다음 날 출발하는 파리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출장이라고 둘러댔죠. 아니 무슨 출장을 이렇게 하루 전에 통보하냐며 그 회사 진짜 이상하다고 투덜거리는 아내 말을 뒤로하고 저는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보통 비행기를 타면 바로 잠드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파리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정말 단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잠을 자지 못한 건 물론이고 온갖 불안증이 몰려와서 다리를 달달 떨며 심호흡을 하다 오히려 과호흡증이 와서 승무원에게 봉투를 하나 받아 호흡을 하면서 비행시간을 버텼습니다. 제발 제가 보고 찾은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신혼여행을 다녔던 곳을 차례대로 훑고 다녔습니다. 3일 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아내 역시 자기가 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몹시 망설이며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저기,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장모님을? 갑자기? 아니, 엄마가 요양병원 계속 계시니까 우울증이 막 오신대. 아, 그런데 왜 원래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잘 못 지내고 좀 까다롭긴 하잖아. 근데 뭐 저기 계속 병원에만 계시니까 너무 우울해하고 딸랑 자식이라곤 나 하나인데 그냥 죽어도 내 옆에서 죽고 싶으시대. 아, 몰라 진짜. 나도 정말 당신한테 말하기 좀 미안하고 힘든데 어쨌건 그런 상황이거든. 아, 그래. 그럼 지금 집보다는 좀 큰 집을 구해야겠네. 어? 진짜로 엄마랑 같이 사는 거 허락해주는 거야? 장모님도 나한테 부모님인데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면 자기야, 나 뭐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 그래. 얘기해봐. 아니, 우리 엄마 자존심에 사위 집에 얹혀 사는 거 엄마가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거든. 혹시 이번에 집 옮기게 되면 엄마 명의로 해도 될까? 집을 장모님 명의로? 응.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유일한 딸인데 그 집 나한테 상속될 거잖아. 그러면 뭐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갈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번엔 우리가 그냥 엄마 이름으로 집 하나 해드리고 나중에 상속받는 걸로 하자. 상속세야 좀 나오겠지만 뭐 그거는 살면서 조금씩 대비해서 모아두면 되고 엄마도 뭐 조금 가진 재산 있을 테니까 그걸로 내면 되잖아. 그 말을 어렵게 하면서 아내는 제 눈치를 살살 봤습니다. 아마 제가 큰 집 사서 이사하는 것까지 허락을 하지만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뭐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내가 눈을 반짝하며 저에게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그 고개 끄떡한 거, 그거 긍정의 의미야? 그렇게 해. 하긴 장모님도 장모님 이름으로 된 집 한 번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이때까지 장모님 명의로 된 거 한 번도 가져보신 적 없다고 했지? 원래 장모님 사시던 집도 이모님 명의라고 했었고. 응, 여보 진짜 고마워. 정말 난 시집 너무너무 잘 온 것 같아. 장모님 지금 사시는 전세 그거 정리해서 계약금 하시면 되겠네. 너무 고마워, 자기야. 나는 진짜 너무너무 결혼 잘한 것 같아. 내가 이게 대체 무슨 복이야? 집 보러 다니려면 고생하겠네. 당신이 힘들겠다. 아우, 힘들긴. 나 쇼핑 좋아하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집 쇼핑인데 너무너무 신나지.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자기야. 나 너무 행복해.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래,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된 거지 뭐. 그렇게 아내는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집을 보러 다니더라고요. 아마 우리 신혼집 구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 장모님과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차분히 제 짐을 정리하며 슬슬 이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짐 싸면서도 슬프더라고요. 아내는 어차피 이삿날 사람들이 와서 짐을 싸줄 거라며 자기 짐은 손도 안 대고 방관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제 짐은 제가 좀 챙기겠다며 짐 싸는 중이었습니다. 박스 몇 개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시간 날 때마다 차근차근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수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쩜 제 짐은 딱 박스 5개로 끝날까요? 물론 가구처럼 큰 게 없이 자잘한 소품뿐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짐을 다 합친 그 양이 아내가 아내의 구두를 넣은 박스 양보다도 적다는 것을 느낀 순간 제 삶 자체가 너무나 허망해졌습니다. 제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그저 그 넓고 화려한 집에 넣을 새 살림들을 생각하며 혼자 싱글벙글 신이 나 있더라고요. 제 기분 따위는 아랑곳 않는 듯 했습니다. 편찮으셔서 거동도 힘들다고 했던 장모님은 새 집 이야기에 어디서 산삼이라도 깍두기 담가 드셨는지 힘이 솟은 듯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수시간 동안 하는 백화점 쇼핑도 아주 너끈하게 소화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가온 이삿날, 아침부터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사 가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화사한 옷차림을 한 아내가 저한테 활짝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잔금 치러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는 아내 옆에는 눈에 띄게 건강해 보이는 장모님이 역시나 화사한 옷을 입고 새 거심이 분명한 명품 가방을 들고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유, 좋은 집 사주고 같이 살게 해줘서 고맙네. 원래 집에서 이삿짐은 출발했는지 모르겠네. 아, 이삿짐은 뭐 아침부터 와서 짐 다 실었으니까 뭐 얼추 도착하겠죠. 아, 그리고 잔금을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응? 그게 무슨 소린가? 황당해하는 표정으로 장모님이 저한테 되묻자 아내는 두 눈을 껌뻑껌뻑하며 저를 빤히 보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자기 이사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사하는 날 잔금 줘야 되잖아. 그거 생각 안 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를 생각을 안 했어? 내가 잔금 치러야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잔금을 왜 내가 주냐고. 나는 장모님이 집 판다고 하고 더 넓은 집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을 뿐이야. 내가 언제 잔금 준다고 한 적 있어? 아니, 미치겠네. 지금 나랑 장난해?
엄마 모시고 살자며. 나보고 집 구하라며. 아, 그래. 내가 집 구하라고 했고, 장모님 모시고 살자고 했지. 언제 잔금 준다고 했냐고. 자기 지금 나랑 말장난해? 말 뱅뱅 돌려가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 나 당신 두고 단 한순간도 장난친 적 없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것도 장난 아니고.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보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펄펄 뛰더라고요. 장모님도 관자놀이에 핏대를 세우고 이게 못하는 짓이냐며 저한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거의 반쯤 정신을 놓은 야차 같은 모습으로 저한테 계약금 날릴 일 있냐며 당장 잔금 내놓으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아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놀란 아내와 더 놀란 장모 앞으로 제 품에 있던 것들을 쫙 뿌렸죠. 뺨 맞은 것도 얼얼하고 정신이 없는데 눈앞에 뿌려진 걸 보던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돼? 나 파리에 출장 갔던 거 아니었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찾으러 간 거였지.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네. 그날 제가 편지함에서 찾은 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하다가 3번이 틀리면 그 사람의 사진이 찍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은 제가 미리 설정해둔 메일로 전송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한 위치 추적과 함께요.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지 혹은 제 핸드폰을 누가 훔쳐갔는지를 알게 되고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는 거죠. 사진에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습니다. 있는 대로 미간을 찡그리고 제 핸드폰을 빤히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거였죠. 제가 아내한테 던진 건 그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손을 덜덜 떨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사실 당신 핸드폰 몰래 보려고 한 거 맞아. 그러다가 핸드폰을 우물에 내가 빠뜨린 거야. 당신한테 들키면 혼날까봐 거짓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님 임종도 못 지켰다고 하니까 갑자기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 미안해. 그런데 핸드폰 보려고 한 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게. 자네도 참 이렇게 잔금을 빌미로 해가지고 얘랑 내 목을 잡고 쥐어 흔드나? 아니, 애가 좀 철이 없어서 남편 핸드폰 좀 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잔금을 못 주겠다니, 이혼을 하겠다라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제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제가 아직도 그렇게 멍청하고 만만해 보이세요? 대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실 셈이에요? 그리고 당신 뭐 우물에 빠뜨려? 그렇다면 이건 뭐야? 그러면서 제가 아내 앞에 던진 건 낡아서 꼬질꼬질해진 저와 아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네, 저도 아내가 말한 그걸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내 거 몰래 보려다가 혹시 잊어버리거나 다른 데 떨어뜨려서 말 못한 건 아닐까? 그랬다면 내가 차라리 용서하기는 쉽겠다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신 건지 아니면 하늘이 제 편을 들어주신 건지 제가 핸드폰을 찾은 곳은 아주 오래된 우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전에 말라버려서 안에 흙과 이끼, 먼지와 쓰레기가 가득 찬 그런 우물이었어요. 아내가 여기다가 핸드폰을 던져 넣으면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 우물 속에 핸드폰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핸드폰에 저한테 온 이메일에 찍힌 마지막 GPS 주소가 저희 숙소 근처였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숙소 주변을 샅샅이 뒤졌을 뿐이에요. 건조 더미에서 반을 찾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상책로 근처에 있는 우물을 발견했고 막연한 심정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쌓여있는 낙엽들 사이에 빼꼼 제 핸드폰의 화려한 케이스 일부가 보였거든요. 다행히 우물은 깊지 않았고 제가 충분히 두 핸드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두 핸드폰을 모두 포렌식 복구를 했고요. 솔직히 그곳에서 제 핸드폰만 찾았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제가 거기서 아내의 핸드폰도 같이 찾았다는 거였죠. 아내는 단 한순간도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은 핸드폰을 붙들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내가 제 핸드폰과 같이 자기 핸드폰을 우물 속에 던져 놓은 이유가 없잖아요. 의구심을 가득 안고 포렌식을 한 결과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희 아버지가 쓰러진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제 핸드폰에 먼저 한 줄이 뜬 아버지 위독이라는 글자를 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비번을 풀려고 했었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 한마디에 2주간의 로맨틱한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아내가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온 걸 봤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장모님께 물어본 대화창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간 여행인데 노인네 죽는다고 그걸 포기해? 어차피 갈 사람은 가고 살 사람은 사는 거야. 얘, 그냥 둘 다 폰 버려버려. 한국 돌아와서 폰 새로 하면 되잖아. 그냥 핸드폰 값 한 200만 원 날렸다고 생각하고 와서 다시 사. 그러니까 재수없어 진짜. 재산 100억도 없는 게 이럴 때 죽고 난리야. 내 말이 100억 재산은 돼야 신혼여행 포기하고 날아와서 장례 치르지. 그냥 놀아. 어차피 붙어 사는 자식 중에서도 임종 지키는 자식 별로 없어. 에이,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내가 딱 붙어서 잘 지켜볼게. 아유, 우리 딸 효녀인 건 내가 믿지. 장모님의 말대로 아내는 여행을 포기할 수 없어 자기 폰과 제 폰을 몰래 훔쳐 갖다 버린 거였습니다. 핸드폰 위로 저는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출력한 종이를 확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혼하자는 얘기를 했죠. 그러자 아내가 번들번들하는 눈으로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혼 못해. 이혼할 거면 당신 재산 절반 나 줘. 나 엄연히 당신 아내고 그 재산 나한테 줘야 될 의무도 있어. 그리고 이 집 중도금도 당신이 해. 나 그전에는 절대 이혼 못 해줘.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법으로 가자. 법적으로 가보자고. 소송 걸고 위자료도 당신한테 청구할 거니까 한번 알아서 잘해봐. 그렇게 저는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법은 제 편을 들어줬죠. 하지만 이미 중도금을 못 내 집 계약금도 날린 아내와 장모가 저한테 위자료를 해줄 능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위자료를 못 낸다면 법정 이자까지 붙여서 아주 싹 다 낱낱이 받아낼 작정입니다. 게다가 예전에 장모님이 전셋집 계약할 때 자기 동생이긴 하지만 제대로 돈을 해줘야 된다고 우는 소리를 해서 전세금 1억 중 절반인 5천만 원도 제가 빌려드렸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저한테 갚으라는 소송도
조만간 걸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내가 생활비라고 속이고 명품 사들였던 것도 낱낱이 내역 뽑아서 소송할 거고요. 하나 끝나면 다른 하나,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시작되어 평생을 괴롭게 만들 거거든요. 변호사는 제 사정을 듣더니 자기 일처럼 분해하면서 여튼 받아낼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받아주겠다 약속하더라고요. 제가 수도 없이 다양한 항목으로 차례대로 소송을 걸어대자 아내와 장모는 매일 저를 찾아와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막노동을 하건 뭘 하건 저한테 1원 한 푼까지도 다 갚을 때까지 소송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아내가 평생 해보지 않은 카페 아르바이트,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며 제게 우는 소리를 하길래 저 담담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고작 2개? 빚이 얼만데 아르바이트를 2개 해. 공장도 알아봐. 아마 시급은 거기가 괜찮을 거야. 지금 당신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못할 말은 또 뭔데? 지금 네 상황에서는 찜질방 청소부터 막노동까지 못할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제 마음이 약해지기를 노린 거였다면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 아니 전 부인의 어떤 말을 하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건 마음의 동요가 없거든요. 이미 제 마음은 싸늘히 식었고 저는 그 두 사람을 철저히 벌줄 생각입니다.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